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발. 최근 들어 잘못된 보행 습관과 신발 착용으로 족부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에 나타나는 증상을 무심코 방치할 경우 전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어 정확한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는데, 이번 시간에는 족부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예술가로 손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몸의 EV를 가리켜 공학의 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네. EV 어딘지 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을 오롯이 지탱하고 있는 발이죠. 네, 소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요즘엔 족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발은 그 생김새와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다양한 족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 모시고 족부 질환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발을 가지고 제2의 심장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장이 하는 역할은 심장에서 혈액을 동맥을 통해서 전신기관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진 혈액 자체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 장기들로 하여금 산소와 그다음에 영양분들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이 하는 역할은 이러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발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고 정맥을 통해서 피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또한 발은 이제 체중을 이제 버텨서 설 수 있게 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보행을 할 때 앞으로 전진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발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 때문에 심폐기능이 약화가 되고 전신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모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발은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6개의 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발가락에 있는 숫자만 해도, 발가락 뼈의 숫자만 해도 14개가 있고 중족골 5개, 그리고 큰 뼈에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쪽에 있는 경골과 비골과 만나서 발목 관절도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많은 뼈들이 모여서 발이 이루는 중요한 구조가 바로 안쪽에서 보이시다시피 아치입니다. 아치라는 것은 앞쪽에 있는 앞쪽 부분과 뒷부분은 바닥에 닿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은 바닥에서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아치를 이룬다는 게 발의 특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주변에 보면 어릴 때는 뭐 발의 모양이 이뻤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족부 변형이 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족부 변형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비해서 뭐 교통수단도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편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사람에 비해서 이제 걸음걸이, 걷는 횟수랑 걷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발 자체가 정상적인 발로 발달을 하지 못하고 일종의 퇴화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게 변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변형이 오지 않더라도 근력이라든지 기능 자체가 퇴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능적인 퇴화 자체가 변형이라고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발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틈틈이 걷는 습관 그렇죠? 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발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 매우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발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병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병들을 다 일일이 나열한다는 건 물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그 부위별로 제가 대표적인 질환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발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족부와 그다음에 준족부, 후족부, 그리고 발목 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족부 질환에는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힐과 관계된 무지해반증, 네. 무지해반증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지해반증으로 인해서 나머지 소족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발가락에 발가락이 굽어나는 변형, 그다음에 5번째 발가락에 외측이 튀어나오는 소건막류, 그리고
발바닥의 앞쪽이 아픈 중족골통, 그리고 이제 신경이 저리다고 이제 신경 증상 또는 저리다는 표현하시는 분들인데요. 앞쪽에는 이제 몰톤 신경종이라 해서 신경종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다음 중족부와 후족부 질환에는 이제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치 질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이 평발과 오목발이 있습니다. 평발은 편편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오목발은 요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아치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 발바닥이 아파요 하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족저 근막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 근막염과 약간 유사는 하지만 발바닥보다는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아킬레스 건염이 흔히 동반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의 질환 중에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발목이 소위 접질렸다고 말하는 이제 급성 염자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5명 정도가 벌써 염자 손상을 입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발목 관절에도 무릎 관절에 흔히 나타나는 관절염이 발목 관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의 관절염, 그리고 젊은 분들에는 거골의 연골성 병변이라 해서 거골의 연골 질환이 흔히 나타나는 병변입니다. 이 외에도 외상으로 인한 골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내향성 발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톱 질환까지도 족부 질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족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서 네. 질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그 무지외반증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지외반증 하면 뭐 여성들에게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정확하게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그러니까 5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질환을 이제 무지외반증을 소위 말합니다. 발가락이 휘게 되면 중족골과 족지골이 이루는 관절이 내측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그 부분이 신발에 닿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증을 유발하면 엄지발가락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엄지발가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내가 보행 시에 걸음을 앞으로 나아간다. 그때 엄지발가락이 발바닥을 차고 나가면서 걸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심하게 되면 이제 보행 자체가 힘들게 되고, 또 걸음걸이 자체가 바른 걸음걸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까지에도 건강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휘게 되는 엄지발가락으로 인해서 이제 2번째와 3번째 발가락의 변형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통증을 수반하는 발바닥의 굳은 살까지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병들을 다 무지외반증의 범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지외반증 환자의 경우에는 신발을 신었을 때 맵시가 안 나서 고민하고, 네네. 또 통증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발병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이랑 후천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선천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중에 2분 중에 1분이라도 무지외반증 또는 무지외반증과 유사한 엄지발가락이 휘어있는 어떤 변형을 갖고 계시다면, 그 자녀분들께서도 얼굴이나 체격이 부모를 닮듯이 어떤 병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그대로 닮아서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2번째로 후천적인 원인은 신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신발을 앞이 좁고 그다음에 조여지는 신발을 신게 되면 발이 그만큼 휘는 상태로 자라나게 되는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훨씬 무지외반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신는 신발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뒤에 굽이 높고 앞코가 뾰족한, 즉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런 신발로 인해서 무지외반증이 이제 더 유발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부모님 중에 무지외반증과 같은 그런 발 모양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무지외반증 또는 그 유사한 발 모양을 갖고 태어난 여성분이 네. 신발을 후천적으로 인해서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이제 무지외반증에 유발할 수 있는 신발을 신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지외반증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 병을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죠. 그렇군요. 무지외반증은 증상 초기에만 발견해도 간단한 교정을 통해 증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무지외반증을 의심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한껏 들떠있는 서영 씨. 아니, 그런데 화장하다 말고 어딜 가시나? 아하, 오늘따라 화장과 의상이 더욱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뭐 입지? 기집애들 완전 이쁘게 하고 있겠지?
절대 안 질 거야. 절대로. 여자들은 쇼파에 갈 때도 화장을 한다더니 철에서 오늘 중으로 나갈 수는 있으려나요? 내가 볼 땐 다 예쁘구만 뭐. 뭘래? 여지껏 뭐한대? 약속 시간 10분 남았는데 오늘도 늦겠구만. 아, 발만 보면 완전 남자 발이야. 여자 발에 굳은 살이 뭐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긴다. 아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다가 퇴근 시간 다 돼서 걸쳐 가라는 건 대체 뭔 신고야? 자기다. 자기야. 자기, 오늘 우리 저녁 먹을까? 정말? 시간 괜찮아?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이쁜 자기 얼굴 봐야지. 자기야, 기분 완전 꿀꿀했는데 자기 때문에 좋아졌어. 내가 거래처 하나만 들르면 되거든? 들렀다가 바로 갈게. 그때 거기서 봐. 그래도 꿀꿀한 기분 풀어주는 건 남편뿐이네요. 자기야. 이제 왔어? 자기야, 왜 이렇게 지쳤어? 몰라. 너무 힘들어.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니, 세상에, 굽이 그게 뭐야? 이러니 발이 안 아파? 어휴, 발가락이 빨갛네. 이리 대봐, 내가 좀 주물러 줄게. 발가락도 완전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아. 발가락이 빨갛게 변하고 딱딱하게 굳는다. 씻으니까 개운하다. 간만에 일찍 퇴근한 모양이네요. 그렇게 피곤하다면서 좀 쉬지. 그래도 쇼핑할 기운은 남은 모양이죠? 어떤 걸로 살까? 자기 뭐해? 깜짝이야. 소리 좀 내고 다녀. 뭘 또 사려고? 발이 그렇게 아프다면서 또 하이힐 사려고? 발이 아파서 다른 것 좀 사려고. 그래서 신발을 바꾸면 안 아프대? 괜히 사고 싶으니까. 높은 거 신어서 아픈가 해서 낮은 것 좀 사려고. 미안. 그런 거였어? 누구는 발 아파 죽겠는데 쇼핑한다고 구박이나 하고. 정말 실망이야. 발에 주기적인 통증이 나타난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발가락이 빨갛게 변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발의 통증까지 문제 있다. 문제 있어. 과연 증상이 품고 있는 진실은? 네, 무지외반증의 증상들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증상이 없는데 발의 모양만 이렇게 변형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치료의 방침은 증상이 없는 무지외반증인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거나 또는 이제 비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외래 찾아오시는 젊은 여성들 중에 이제 꼭 성형수술과 같이 발 모양이 내가 변형이 왔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교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저희 전문의들이 판단을 해서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거나 또는 통증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할 때는 치료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수술적인 교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증상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통증이 어느 곳에 있고 기능상에서 관절이 움직일 때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지외반증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특히 소족지 쪽에 굳은 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형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평발도 무지외반증의 하나의 어떤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아치 문제인 평발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신발을 한번 살펴봐서 뒷굽이 따른 정도를 봐서 이분의 후족부의 정렬 상태가 어떤지 또한 다 살펴서 어떤 수술적인 치료의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여성이 하이힐을 신는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요즘 키높이 깔창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키높이 깔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무지외반증 올 수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이 올 수 있는 어떤 신발의 특징은 키 높이, 그러니까 이제 뒷굽이 높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코가 뾰족하다. 그러니까 앞이 조여지는 신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일 경우가 위험 인자가 되지만 남성분 중에 키높이 깔창만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무지해반증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굽 자체가 5cm만 높아져도 이제 엄지발가락 자체가 휘는 정도가 생긴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일 경우라도 내가 무지해반증의 증세라든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키높이 깔창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무지해방 변형 자체가 좀 더 촉진될 가능성은 있겠다고 보여지네요. 네. 네, 혹자는 하이힐이나 키높이 깔창을 가리켜 신발 속의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높은 굽이나 깔창은 건강에 있어 폭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족부 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변형된 발을 교정해주는 밴드가 있는데요. 치료 대신 밴드를 사용해도 치료 효과가 있나요? 네, 병원 치료 대신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치료 효과가 어떤가요? 보통 보조기라 하면 엄지발가락의 밴드 형태로 이제 휘는 정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밀어주는 밴드 형태 또는 발가락 사이에 어떤 실리콘 재질을 끼워가지고 휘는 정도를 방지를 하는 보조기 등이 이제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변형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행을 시작할 때, 걸을 때 무지해반증이 휘는 정도가 그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조기들을 항상 걸을 때마다 착용을 하고 있어야지 이 변형이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발 속에 이러한 보조기들을 이제 착용하고 걸을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기들이 반드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데는 사실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기들이 실제 증상, 통증이라든지 닿는 부위를 덜 닿게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교정이라기보다는 보정은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교정 자체는 수술을 위한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네. 질병 치료에 있어서 전문 의료진의 치료만큼 좋은 건 없겠죠.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높은 굽은 허리가 아파서 평소에 낮은 굽을 좋아하는데요. 너무 낮은 굽도 허리에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굽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건강을 생각하자니 스타일이 울고 또 스타일을 생각하자니 건강이 울고 교수님, 굽 선택이 굉장히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굽은 2.5cm 이하인 굽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굽이 낮은 신발만 신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플랫슈즈라 그래서 편편한 신발들을 많이 신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편편한 신발일 경우에는 굽은 낮은 대신에 그런 신발들은 후족부, 그러니까 즉 발목 관절이랑 후족부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편편하다 보니 바닥에 쿠션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편편한 신발, 즉 플랫슈즈를 할지라도 발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신발을 선택하실 때는 굽은 2.5cm 이내로 하시되 후족부를 잡아주시고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신발, 그 다음에 발목에 내가 바닥을 닿았을 때 이제 쿠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무엇보다는 건강이 우선이겠죠.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신발 보면은 항상 그 굽이 바깥쪽만 달아 있는데 혹시 제 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같은 증상을 갖고 있어서 늘 궁금했는데요. 교수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보통 보행을 할 때, 걸음을 지을 때 바닥에 발을 닿습니다. 닿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발 뒤꿈치의 바깥축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의 바깥축이 조금 달아있다고 해서 신발의 바깥축이 좀 달아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달아있다면 평발의 반대인 오목발일 경우에 바깥쪽이 과도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발일 경우에는 내측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발에 닿는 정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조금 닳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나의 아치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걸을 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니까 깔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면 걸음걸이 자체가 보정이 되면서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질문 명쾌하게 해결해봤습니다. 이번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교수님, 주변에 보면 족저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것이 어떤 질환입니까?
이제 족저근막염이란 말 자체에 이제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 뼈의 내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개의 발가락 쪽으로 가는 굵은 근육의 막을 말합니다. 이 족저근막이 하는 역할은 이제 보행 시에 아치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행을 할 때 이 아치가 펴지게 되는데 이때 족저근막이 뒤꿈치의 기시 부위를 당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무리가 되다 보면 그 부위에 미세 파열이 생기게 되고 그거 자체가 족저근막염이란 병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단순히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할까요? 족저근막염의 증상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자,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도 저는 족저근막염 때문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이 인 것은 아닙니다. 네.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뒤꿈치 발바닥에서 족저근막염이 붙는 위치 그 부위가 압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은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이제 유발을 하는데요. 주무시다가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발을 내려놓아서 첫걸음을 뗄 때 그때 통증이 온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한 군데 앉아 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발을 디딜 때 그분이 통증이 온다. 그런 게 특징적인 증상이고 그래서 내가 조금 걸으면 증상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좀 더 오래 걷고 나면 밤이 되면 다시 그 부위가 아파오는데요. 이러한 이제 증상의 패턴을 가진 게 족저근막염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발에는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방치할 경우 병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질병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족부질환은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신발 좋은 거 신는 거 말고는 따로 관리하는 건 없어요. 오래 그러면 발이 아플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꼭 병원 가야 돼요? 발 건강보다는 패션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발.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에 따라 발 건강이 좌우된다는데 굽이 높은 구두를 신거나 키높이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에 통증이나 변형을 가져오는 족부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하지만 발에 문제가 생겨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발에 나타나는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전신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발 건강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발,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될까요? 발에 나타나는 통증을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원장님, 발바닥이 당기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은 누구든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족부 질환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런 증세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게 오래되면서 환자분이 모르게 발이 이상하게 틀어지거나 변형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족부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족부 질환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와 그다음 환자분이 일어섰을 때 어떻게 압력을 받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 환자분의 보행 패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행 패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살펴보고 발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통증 정도를 파악한다. 환자의 보행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족저압 검사를 시행하며 보행 시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 자세와 체형의 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보행 분석 검사는 보행 주기, 근육 활동을 파악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족저근막염이 의심될 경우 시행하게 되는 족부 초음파. 족저근막의 두꺼워진 정도를 살피고 파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다른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발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방사선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집에서는 스트레칭 운동이나 조격을 자주 하시는 게 좋고 체외 충격파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 외 보조기 등을 사용하면 증상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발을 많이 쓰는 행동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과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족저 근막의 미세한 타율은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주사 치료만으로도 쉽게 호전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어 생활에 주의가 필요하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혈관의 재형성을 돕고 주변 조직의 빠른 활성화를 돕는 치료법으로 마취나 절개, 입원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에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 무지외반증입니다. 그런 경우 35도 이상이 될 때는 수술을 요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많은 무지외반증은 그 변형 정도에 따라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돌출 부위의 뼈를 깎아내고 내외측으로 치우친 뼈를 잘라 교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불편한 신발과 무리한 발 사용으로 발생하는 족부 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스트레칭과 발 마사지로 족부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족부 질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잘 받았습니다. 교수님,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이제 하이힐이 한 원인이잖아요. 네. 수술 받은 환자는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됩니까? 수술 후에 하이힐을 신게 되면 그 하이힐을 신는 착용 자체가 재발을 유발하는 원인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하이힐을 신을 때 실제로 환자분들이 불편감이라든지 통증을 호소를 하십니다. 따라서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재발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 착용 자체를 하지 말라, 착용을 못 하신다라는 기보다는 2시간 이내로 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만 착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이네요. 네. 그럼 치료를 통해서 족부 질환의 증상을 회복한 환자 사례 좀 살펴볼까요? 네.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휘어지면서 발가락과 중족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 내측으로 돌출도 되어 있을 뿐더러 관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때문에 통증이 유발된 환자인데요. 수술적인 교정을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중족골의 방향을 안쪽으로 내측으로 교정을 함으로써 발의 발가락과 중족골 사이의 관절도 상합을 하게 된, 맞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닌 환자분의 발 실제 사진을 보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붉게 변해 있는데요. 이것이 통증이 동반이 되고 증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수술 후에는 그 부분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발 모양도 예뻐지는 어떤 그러한 효과적인 치료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측으로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하느냐 아니면 뭐 나눠서 하느냐 그건 환자분이 선택할 일이고 둘 다 큰 차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 양측으로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측 다 교정이 필요한 환자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환자도 양측으로 아주 심한 무지외반증이 있었는데요. 이를 교정을 해서 두 군데 다 동시에 수술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양쪽 다 교정이 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족부 변형으로 생긴 질환 중에서 소건막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통 무지외반증을 이제 엄지발가락에 있는 건막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소건막류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중족골에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엄지발가락이 내측으로 튀어나온 것을 무지외반증으로 한다면 5번째 발가락이 외측으로 튀어나온 것을 소건막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건막류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신발이든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닿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자극이 계속 가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붉게 변하고 또 붉게 변하는 것 때문에 자주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일 때는 편한데 신발이든 아니면 자세를 바닥에 닿는 포션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받는 자세로 앉았을 때 그 부위가 닿게 되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소건막류를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좁고 작은 발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발이 좀 불편해도 작은 신발 신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결국 발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소건막류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무지외반증처럼 수술을 넣어서 치료합니까? 무지외반증이랑 치료의 방침은 거의 유사합니다. 즉 뭐냐면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면 되겠고요.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 불편하시다 또는 통증이 있다 아니면
신발에 자꾸 닿아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경우에는 튀어나오는 부분을 단순히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지해반증과 마찬가지로 닿지 않게끔 휘어있는 발가락을 교정해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피하시려면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 주에는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건강정보 함께 하시죠. 평소 발 건강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가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발 건강을 위한 운동.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 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밴드가 발바닥에 움푹 패인 부분에 위치하도록 걸어주세요.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당겼다 놨다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발바닥 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 동작은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엎드리고 한 사람은 서서 발을 잡습니다. 발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다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계단에 올라서서 발 앞부분만 걸쳐주세요. 발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발을 최대한 들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긴장을 풀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 순환장애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서로 닿도록 해주세요.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해주세요. 다리가 아닌 발의 힘으로 움직여주세요. 발의 피로를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발 건강을 챙겨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그 마사지 말고 그 이외에 생활 속에서 발의 피로를 푸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저는 매일 족욕을 하라고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족욕이라고 하면 족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반신욕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족욕 자체가 주는 효과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의 피로뿐만 아니라 이제 전신 피로까지 풀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족욕을 하실 때는 한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어떤 따뜻한 물에다가 발을 담그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그시고 계시고, 그냥 담그시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담그신 물 속에서 발을 자꾸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 또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깨 강화를 위한 어깨 운동, 또 허리 근력 강화를 위한 허리 운동, 인체 부위별로 운동법이 있잖아요. 네. 혹시 발 건강을 위한 운동법도 따로 있을까요? 발 건강을 위한 운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랑 스트레칭,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에는 발가락의 움직임, 발가락에 힘을 좋게 하는 내재근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발의 중심선에서 5mm 정도는 벌려보면 벌려지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발의 내재근의 근력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현대인들 중에 그게 잘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만큼 저희가 정상적인 근력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의미를 하는데요. 그것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살펴보면 발가락을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가락을 내가 벌리려고 하는 힘을 최소한 10초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쉬어주는 것. 이걸 한 번이라고 해서 최소한 한 번을 하게 될 때 10번 정도, 10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10회 정도를 하시고, 반대로 이거를 10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므리는 운동, 요거를 10회 정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된다면 그 다음에는 발에 이제 밴드 같은 걸 이제 끼울 수 있겠죠. 이게 밴드를 고무 밴드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정도로 똑같은 운동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근력뿐만 아니라 이제 발바닥 전체에 이제 근력을 하는 운동을 살펴보면 TV를 보시거나 실제로 뭐 가만히 앉아 계실 때 그냥 있기 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건 같은 걸 밝게 놓고 내가 수건을 발로 집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다시 이걸 집어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스트레칭으로 가면 골프공이라든지 둥근 뭐 병이라든지 이거를 발바닥으로 계속 문지르고 계신다면 이것 자체가 발바닥에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발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조교 그리고 발 건강을 위한 운동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 외에도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송 초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걷는 횟수가 줄고 걷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에 변형이 온다, 발에 질환이 온다기보다는 근력이라든지 기능이 퇴화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행을 많이 하고 많이 걸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휴대전화를 사용하시고 만약 서서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받는다. 가만히 서지 마시고 계속 다니시는 거죠. 다니시는 거고요. 또는 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기다리신다든지 뭐 그럴 때도 계속 서성거리면서 다니는 것 자체가 생활 속에서 발에 있는 이제 근력을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걷는 운동은 다이어트 및 척추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걸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발 건강을 위협하는 족부질환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짚어주신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가장 낮은 곳에서 건강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소중한 발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이라도 내 소중한 발에게 관심을 갖고 마사지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발이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소중한 발 건강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